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2부로 가 보겠습니다. 주린이 구조대 오늘은 또 항상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한데 내용이 굉장히 딥하고 아주 신선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프로페셔널해서 배워야 돼요. 이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로라 투자자분의 이지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쉽게 가려고요. 쉽게 쉽게. 감사해요. 난도 이제 그걸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시청자 구독자분들 보시면 말은 주린이 구조대인데 주린이 씨들이 아니신 것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프로분들이 아주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가 굉장히 올 때마다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보시니까. 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 다시 보기 하긴 했는데 좀 낮추면 또 댓글에 보면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도 많으셔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쉽게 예.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단순 하락, 단순 조정인지 혹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인지 구분할 수 있는 뭐 보조 지표나 혹은 증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명백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근 이제 조정장이 왔고 조정장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사실 상승장이나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계좌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우상향을 하려고 하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한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수익장 상승장에서 100을 벌었는데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또 100을 잃어버리면 사실 내 계좌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주식 투자가 늘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100을 벌고 잃어야 될 때 한 30을 잃고 또 100을 벌고 30을 얻고 이러면 주식 투자가 진짜 계좌가 우상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그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 우리나라가 아주 정형화된 입시 교육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한 달에 뭐 몇 프로, 나는 하루에 몇 프로 뭐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걸 기대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정장에서 대응을 좀 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주린이들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이요. 이게 뭐 증시가 하락할 때 단기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이게 하락장의 시작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렵단 어렵죠. 말이에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일단은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들 뭐 전문가나 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가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좀 극복하고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내 계좌가 좀 실이 나기 딱 시작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생각이 내가 좀 손실이 나신 분들은 본전에 지금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요걸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신 분들도 내가 최대 수익이 얼마가 났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가 까였고 얼마가 까였고 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객관적이거나 좀 합리적인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반도체 조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걸 실례로 들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조정의 빌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보죠. 터보 콘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터보 콘트라는 게 나와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은 이제 큰일 났다, 고점이 왔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한번 강풍처럼 빗싸여서 사실 그때 반도체로 손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의 거의 한 7, 80% 이상은 거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실제로 펀더멘탈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조정이 왔을 때 좀 전에 물어보신 것처럼 일단은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도 알 수 없죠. 근데 나름대로 내가 가진 이 지금 주식이 이번에 나오는 악재가 이게 정말로 내가 가진 근간을 흔들 정도인가 아닌가 여부 정도는 한 번은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다 생각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 내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는가 여부를 적어도 펀더멘탈이 훼손되느냐 아니냐 여부 정도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냥 들어오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요거를 실제로 요 차트를 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이제 조정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 크게 들어왔는데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메모리 반도체가 급락했던 이유는 저 네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이 그때 급락을 했거든요.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용 지표가 호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가 재점화될 것이다. 금리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우려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필이면 젠스랑 CEO가 타이페이에서 GTC를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나오는 이제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에서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원래 예상은 196기가였는데 90 중반대로 확 떨어졌다. 이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절반밖에 쓰이지 않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나온 거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급격히 나왔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그날 당일 한 14% 빠졌거든요. 근데 또 그날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 의해 실적 가이던스에서 AI 매출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좀 생각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됐죠. 여기에 이제 6월달, 4월달 이후에 6월달까지 한 2달 정도 기간 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적게는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2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달 반기 마감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됐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유가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기술주 반락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여부를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먼저 첫 번째 보면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됐고 연준의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사실은 이거를 지표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오버했던 부분이 있죠. 특히 한 가지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러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안에 어쩌면 금리 인상을 한번 할 수 있는 기조로 확률이 올라갔다. 몇 프로에서 한 5%, 10%에서 20% 정도. 그럼 확률이 7, 80%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이 5%, 10%에다가 뭐 20%, 30%로 올라갔으니까 많아 보이죠. 근데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 70%, 80%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연준에서 케빈 호시라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있으면 기조가 좀 강경하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새로 임명된 케빈 호시라는 연준 의장이 지금 당장 임명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바로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취임사에서 했던 연설대로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감을 오히려 더 낮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오랫동안 증시를 압박할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보통 2, 3일입니다. 2,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다시 가라앉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라앉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유였던 금리 인상 우려가 재점화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뒤쪽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려할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왔던 게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AI 칩에서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젠스랑 CEO가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규격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감소시키면 출하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 3일 정도 지나면 악재가 아니라 이거는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호재로 바뀔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에서 AI 매출과 관련된 실적 가이던스가 약했다라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죠. 뭐냐면 브로드컴은 실제로 엔비디아와 주가 흐름을 보면 그 같은 우상향 관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안 좋으면 오히려 브로드컴이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전체적으로 브로드하게 그 전체적인 칩을 제작한다면 브로드컴을 맞추면 커스터마이저 칩을 생산하는데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그 섹터 자체는 어느 정도 산업이 무르익으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학습의 단계에서 정체될 때 오히려 브로드컴이 좀 더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학습에서 추론의 단계로 칩이 바뀌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가도기에서 브로드컴이 좋을 수 있는데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엔비디아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브로드컴은 이 상황에서는 주가 흐름이 실제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자체의 문제를 AI 산업 전체로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6월 반기 마감을 앞두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아직은 주린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대한 논쟁을 할 수는 없는데, 6월 달은 반기 마감을 앞두고 상반기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보통은 6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 6월 초에 받느냐, 아니면 이번 주가 우리가 선물옵션 만기고 그 미국도 한 주 사이로 선물옵션 만기가 있는데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받느냐 조정을, 아니면 6월 말에 받느냐에 따라서 조정의 강도가 보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좋냐, 조정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게 좀 양호하냐라고 보면 6월 초에 받는 조정이 가장 이론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조정을 받으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6월 초에 출회가 되고 난 뒤에 선물옵션 만기나 6월 말 반기 마감에서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던 예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무서운 때는 6월 초 조정이 아니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6월 말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조정이 진짜 큰 차익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정이 심각해지는데 이번에는 6월 초에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조정의 강도가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이번에 나왔던 이 네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조정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지긴 하겠지만 이게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해야 내가 조정장에서 정말 발을 빼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만 줄이면 되는지, 아니면 해치를 조금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은 잘 찾아보면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훌륭하신 분들이 누군가는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는 정도의 노력은 요즘 좋잖아요. AI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파악할 필요는 없잖아요. 파악하신 걸 좀 파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우리가 어느 분야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면 사실 반도체가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오면 10배, 20배 수익이 났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냐면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나올 때 못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직전의 조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터보컨트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또 못 버티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정의 중간중간에 빌미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청산을 빠져나야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라도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장에서의 대응이 사실은 수익장에서의 대응보다도 계좌의 수익에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오.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해도 선생님 될까요? 혼자만 말씀하시고 티키타카도 안 되고 선생님, 저희도 저희도 이야기할 생각 시간을 있어요. 주세요.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이전에 그 삼포 TV를 진짜 오랫동안 했죠. 몇 년 동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공이 매크로이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했거든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주린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달이 사실은 저도 처음입니다. 오. 주린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교수님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그 대학에서 강의했거나 아니면 증권회사 직원들 교육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첫 방송회 때 너무 낮은 수준으로 들고 왔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약간 제일 올리면 처음에. 그때는 이제 막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말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조금 올리면 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부분에 또 반응이 많으셔서. 근데 오늘 지금 딱 좋았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이 왜 정도- 빠졌는지 네 개 얘기해봐요. 내가 아까 자고 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까. 나 코 골었나? 마니커부터. 혹시나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알겠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정장에서 힘들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떨어지는데 나는 그 떨어지는 종목과 상황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로직을 가지고 분석을 해. 근데 내가 시장보다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시장이 틀려. 내 생각이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식 시장이 진짜 웃긴 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민준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왜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현대차 난 200만 원이 옳은 가격이라고 그게 생각해. 민준주의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정장도 나는 저렇게 분석을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은 나랑 반대로 가. 그러니까 나는 소수 의견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내가 논리적으로 옳더라도 약간 손절이 저절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에 이제 휩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특히 그 추세가 좀 무섭게 나오냐. 올해 같은 장 있잖아요. 추세가 무섭게 상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세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시장은 생각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싶으면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고점이겠지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항상 그 공매도하는 쪽에서는 늘 우리를 가지고 논다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시장이 바로 이제 공매도가 죽어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 공매도 펀드를 먼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가장 많은 충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장에서 고점이 닿았다고 해서 공매도를 하지 마라. 그때 진짜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왔다라고 하는 시점에 적어도 시장은 거기서 50% 이상 더 올라간다. 라는 게 제가 그 신입사원 때 배웠던 논리인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공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되뇌기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서 적어도 50% 이상 올라. 사실 이제 50%라고 좀 제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세 상승이 정말 크게 왔을 때는 앞에서 오른 3년이 마지막 6개월에 오른 상승이랑 거의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난 2006년, 7년 이때 굴뚝주들이 지금과 똑같이 리데이트를 한번 했었죠. 그때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하다가 뭐 몇십만 원 올라가고 네. 포스코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다 7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느꼈던 게 포스코가 막 5만 원, 6만 원대 하다가 10만 원, 지금도 똑같아요. 20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올랐을 때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그때 25만 원은 지금의 체감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종목이 1,000원대였거든요. 만 원 미만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때 25만 원이면 아마 지금 최강삼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똑같을 건데 하이닉스하고 똑같을 건데 그때는 저희도 증권회사 그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고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2달 동안 75만 원을 갔어요. 와. 근데 지금이 그때와 똑같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겠다. 아마 지금 장에서 대응이 되실 거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오시면서 계속 고점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중간중간에 주도주는 계속 올라오는데 네. 항상 보면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에서 우리가 종목을 놓치면 사실은 개인 투자 심리에서 가장 강한 심리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본전 심리입니다. 본전 심리. 이익을 완전 포기하더라도 무조건 본전을 찾아야 돼요. 완전 있지. 저 종목을 사면 내가 100% 수익 낼 수 있지만 그치. 나는 무조건 여기서 본전을 내야 돼요. 아. 이 심리가 굉장히 강한 본전 심리거든요. 매일 갖고 맨징 있는- 심리. 그렇죠. 본전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판 종목을 더 비싸게 못 삽니다. 내가. 내가 판 종목을 매도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닉스를 30만 원에 매도했다. 네. 그 종목을 40만 원에 다시 매수를 못 아 해요. 너무 못해요. 30만 원 밑으로 가면 매수할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판 가격이 30만 원인데 50만 원에 다시 매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개인들의 그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죠. 내가 산 종목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아침에 기관도 팔고 사람이 하는 건데 개인이랑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문사를 하니까 자문에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그걸 설득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날에 하이닉스를 35만 원에 샀는데 우리는 50만 원에 다시 사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35만 원에 파는데 50만 원에 왜 다시 사?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죠. 그럼 하이닉스를 100만 원에 사셔도 200만 원에 매도하시면 100%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젖어들면 이제 프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본전 심리와 내가 산 가격보다 매도하고 다시 산다는 것, 동일 종목을 더 비싸게 산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조정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장에서는 왜 필요하냐면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을 못 줄이시는 이유가 한번 팔고 나면 다시 못 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조정의 강도가 어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한 30% 정도 매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근데 어제 5장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났고 오전장에 좀 올라오는 게 보인다? 다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못 사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조정장에서 손실이 커지다가 버틸 수 없으면 매도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제같이 떨어지는 그런 급락장에서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난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는 파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고, 그러니까 요 그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첫자는 보면, 그러니까 포지션을 축소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중을 축소하는 것과 비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해지를 걸어주는 게 인버스 상품이 ETF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개인들도 하는데 보통 조정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서 내 종목은 정말 괜찮은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시장 때문에 같이 딸려 내려간다. 네. 그럴 때는 매도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럴 때는 종목은 그대로 두고 인버스를 좀 사줘서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해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시장이 내려가는데 내 종목도 예를 들어 차트상에서 뭔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줄여주고 다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주도주나 비주도주 구분을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주도주나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해주는데 항상 조정장에서는 분할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팔고 나면 못 산다는 논리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저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비주도주가 그대로 급락을 해서 다 두드려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내가 단기로 들어갔지만 본전을 회복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장투로 가는 거죠. 아.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중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차트를 참고하시는 분 같으면 내가 해지를 걸 건지 아니면 주도주에서 비중을 좀 줄일 건지는 30% 내외 정도에서 움직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내가 하이닉스를 100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한 3, 40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0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40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60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로 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장에 상승해서 만약에 강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40을 다시 얹어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비중을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인 대응을 좀 하실 수 있어야 사실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죠. 조정장에서.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도 이제 이걸 경험을 해서 하시는 걸 보면 한번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조정장에서 별로 두려움을 안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상승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누구도 다 잘하거든요. 조정장에서 내가 좀 덜 잃어야 되는데 조정장에서 덜 잃는 방법은 분할로 좀 청산을 해주고 받고 요구에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시는 분과 안 되시는 분의 계좌 차이는 1년 지나서 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좌는 사실은 수익과 손실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루에 3%만 먹으면 되는데 한 달에 10%만 20%만 먹을 거야 해서 이런 우상향은 없죠. 근데 결국은 보면 수익이 이만큼 나고 손실이 이만큼 나고 수익이 이만큼 나고 손실이 이만큼 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손실이 언제 나야 되냐면 사실은 조정장에서 분할 청산하면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나면은 수익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계속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예를 든다면 이런 상승장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10배, 20배 계좌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부러지거나 아니면 거의 단기 매도를 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주린이나 뭐 우리 주부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사실상 전업 아니면 이렇게 하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라는 개념을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것은 코스닥에서 남 모르는 종목을 잘 찾아가지고 남이 매수하기 전에 빨리 매수해서 내가 빨리 매도하는 종목.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종목이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수익률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뭔가 남이 모르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만한 종목이지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롤링해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조정장에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10만 원에 매수하신 분이 아직도 보유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하셨다면. 근데 조정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14만 원, 35만 원 이렇게 넘을 때 큰 고비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거의 다 매도를 하시거나 아웃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 이 물량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수익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베거라는 걸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기적으로 사고 파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좀 수익을 길게 끌고 가서 좀 롱텀하게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장기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아랑이 아까 질문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어, 그 사이에 선생님이 약간 길게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틈을 안 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까? 아니요. 아까도 쉽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정도가 근데 이해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는 만약에 이게 되는데. 좀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우리 이제 아마 MC 보시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 깔았어. 우리 이제 공격당했어. 저희의 아. 노력을 이제 이건 농담입니다. 예, 예. 우리 명 MC는 열심히 너무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앵커분이지 않습니까? 명 MC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저는요. 제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또 네. 좋아하는 대표님이고. 그쵸. 예. 저희 잠깐만 광고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솔직하게 말해요. 졸고 계신 분 솔직히 몇 분 계셨죠? 맞죠? 이때 먹어야 될 게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요게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더 빠른 에너지 충전을 위한 리얼 에너지 부스터 아르기닌인데요. 6,200mg이면 엄청 고함량이야 이거. 우와. 제가 아르기닌을 실제로 먹는데요. 이게 드세요? 그 바카스나 저기 레드불 막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네. 타우린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 아미노산 같은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를 쭉 짜는 걸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6,200mg이면 엄청 고함량이고 두 박스 특가해서 19,900원이면 엄청 우와. 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있네요. 음, 먹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다. 쭉 먹으면 돼요. 이야. 뜯어서 쭉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우와. 뜯어서 쭉. 이게 휴대하기가 참 좋게 손바닥만하게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막 이게 부피가 크지도 않고 하니까 뭐 출근하실 때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요거 쏙 가방에서 주머니 쏙 꺼내가지고 한 포 드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안에 L-아르기닌 6,200mg 그리고 단백질 6.4g, BCAA 이것도 헬스하는 분한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네. BCAA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오. 카르니틴 이야. 또 뭐 있어? L-발린, BCAA, L-이소로이신. 야, 진짜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헬스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운동하신 거 맞죠? 뭐 출석 체크 하셨어요? 모욕적이네.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예쁘신 살았어요. 여자분들 보러 가셨나? 아니 뭐 멸치라고 지금 뭐 대놓고 무시하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뭐 건강하려고 한 거긴 한데 네. 이 근육이 그 아. 영양소가 부족하면 아니, 잘 안 붙어. 진짜 운동하셨군요. 근데 이제 제가 가난할 때는 밥을 못 먹으니까 운동을 해도 네. 근육이 안 붙는 거야. 단백질이나 뭐 이런 아르기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만년 멸치로 지금 네. 살고 있는데 요 아르기닌 헬스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이야. 집중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분들, 주식하는 분들 꼭 필요한 주식하는 분들 필수. 필수 영양소. 예.
필리브 아르기닌 6200 에너지 부스터 샷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게 초고함량. 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0%. 예. 네, 이런 또 이게 포도맛 액상 타입이라고 하니까 목 넘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종 비타민. 음. 아 근데 이거 왜 안 먹냐고 하시는데 먹으면 이거 책상 들리고 막 여기 지금 방송 못 끝내고 난리. 카메라 깨져. 예. 카메라 으아! 카메라 짜장 짜장 전기 나가고 난리 나요 진짜. 예, 아시죠? 아르기닌. 큰일 나요. 콜마 생활건강에서 나온 필리브 아르기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박스에 19,900원이면 되게 괜찮은데. 엄청 싼 거예요. 14포 들었어요, 한 박스에. 엄청 싼 거예요. 진짜 어, 싼 거예요. 다른 괜찮다. 아르기닌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싼 겁니다. 예. 오.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아 입만 열면 구라라고. 제가 헬스장에서 3시간 살았다니까 카운터 봤냐? 카운터만. 그게 아니라 저 헬창이었는데 근육이 안 진짜? 붙었을 뿐이에요. 아 이거 먹고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예, 네. 이거 안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안 먹어서 그래. 예, 네. 아르기닌. 근데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 쭉 빨아 먹으면 저기 뭐야 대표님 하나 드실래? 하나 드시죠. 예, 마치고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기가 막히네. 아, 자 먹어볼까요? 네. 네. 이거 근데 다시 이제 중학생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거 드시면 기가 막히네. 에너지 부스터. 저도 이거 같이 드시죠. 방송 중에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아 그럼요.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난리 날까봐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음. 어떤 맛일까? 이야. 맛 자체는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막 쓰거나 역하면 내가 매일 챙겨 먹기 좀 힘들잖아요. 와, 와 이게 무슨 표정이지? 레몬 맛 바카스. 아. 그래서 정신 번쩍 드는 맛. 우와 괜찮다. 맞아. 지금 먹으면 잠 안 와요. 오 사실. 좋다 좋다. 카페인. 생각보다 맛이 나쁘진 않은데. 맛있어요. 바카스랑 비슷한 맛이에요. 주식시장 장 열리기 전에 탁 한 포 먹고 이제 바로 이게 창 켜는 거예요. 네. 매수하기 전에. 맛있죠? 맛있어. 네. 오 괜찮다. 바둑이님이 사실은 맛 없으면 맛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 생각보다는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 오. 바카스. 왜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바카스 맛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쵸. 예. 아니, 저희도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메라키님께서 저한테 말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줄여? 네, 광고 중에 말을 어떻게 줄여요? MC인데 메라키님. 알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음. 필리브 에너지 부스터 아르기닌 초고함량 예예 저희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려요. 네네네. 와 침 엄청 나. 아르기닌 요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한 박스 두 박스 한 네 박스 한번 드셔보시면 확 다릅니다. 확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대표님한테 아, 돌아가서 저 질문 생각났어요. 질문 다시 생각 나버렸습니다. 짧게. 저 같은 경우는요 한 3주 전쯤에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팔아버렸는데 코스닥이랑요 하이브를 팔았거든요. 좀 손실 좀 많이 보고서. 근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진짜 손절을 해도 좋은 종목인지, 그러니까 손절도 이건 해도 돼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길지 않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행히 이제 많이 받은 질문하셔가지고 또 정해야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손절은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손절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 5%, 10% 혹은 직전 저점 혹은 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뭐 100만 원까지는 손절할 수 있어. 뭐 15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200만 원은 안 돼. 그러니까 보통은 손절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거든요. 그 뭐 교과서적으로 마이너스 10% 찍으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손절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손절 기준이. 근데 손절은 원래는 본인의 진입했던 판단이 틀릴 때 손절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이브 내가 예를 들면 뭐 지난번 강화문 공연하기 전에 BTS 공연하기 전에 거기에서 뭔가 큰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강화문 공연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이 틀린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손절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슷한 수준대에서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절하고 나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손절을 아예 또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없는 돈 보험만 치지 뭐 넣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거나 멘탈이 어느 정도 강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하지 않고 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손실을 확정하는 거를 진짜 싫어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본전이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좋지 않은 종목인데 본인은 사실 마음속으로 알아요. 이거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교체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날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여기서 본전을 찾아야 돼. 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전 심리죠. 개인적인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본전 심리에 대한 부분이라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그 심리적 반응이 다르거든요. 대부분은 수익을 1이라고 하면 손실에 대한 감정이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손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뛰어난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분석을 하면 수익과 손실에 대한 반응이 1대1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사실은 뭐 직원을 뽑거나 트레이드 할 때 이 테스트를 해봐요. 옛날에는. 그래서 수익과 손실에 대한 반응이 1대1로 나오는 친구를 찾으려고 해보거든요. 네.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명에 보통 2명 나온다 하거든요. 대부분은 수익이 1이라고 하면 손실에 대한 반응이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손절을 못 하는데, 그래서 대안적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조정장에서도 한 가지 들려고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네. 내가 가진 종목을 손실을 확정 지으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도 급락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 얘기하셨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언젠가 조정을 올까? 그럼 어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장중에 10% 넘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하이브인데 어제 하이닉스가 10% 빠졌어. 그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비싸서 못 샀는데 교체를 하면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교체 매매는 손실 확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단지 하이브에 대한 기대를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이브를 매도를 한 상태가 되면 현금을 확정짓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싫으신 거거든요. 만약에 기회가 없다는 게. 그러면 오히려 하이브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로 바꾸면 교체 매매를 하면 그 기대치는 이어가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조정장에서 강조드리는 게 교체 매매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좋은 주도주가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면 시장이 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앉을 때 그때 그냥 바꾸시라. 좋은 종목을 바꾸시라. 근데 이런 방어 기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상상을 해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바꾸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체까지 했는데 저 종목도 내가 교체했는데 떨어져. 그러면 내가 2번 틀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 자존감이랑 멘탈 자체가 더 크게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방어 기제? 있죠. 네. 근데 어차피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가지고 계셔도 내려가고 넘겨도 내려간다면 어차피 내려가는 게 내려갈 뿐입니다.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와, 그렇지. 약간 부처님 마인드가 좀 있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종목에서 와. 여기서 내려가 저기서 내려가 그러네. 어차피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내려갈 뿐이잖아요. 근데 교체해서 올라가면 맞네.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죠. 내가 가진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냥 테마 종목인데 그걸 또 다른 테마 종목 바꾸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도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야 돼, 전력기기 사야 돼, 뭐 AI 관련된 부품 사야 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하셔야지만, 그러니까 조정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정에 대한 반환, 분할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체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땐 교체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매매를 하면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좀 나쁜 종목을 시장의 주도주에 가까운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뭔가 조정 이후에 기대치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주에 대한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멘텀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코스닥에서 그 시장이 다 떨어진데 나 홀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게 주도주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냐면 조정을 받으면 주도주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차익 매물이 더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주도주가 더 크게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이닉스가 10% 빠지고 오늘 16% 올라가는 이런 식이 딱 주도주거든요. 그러면 빠질 때 내가 가진 종목보다 사실 주도주가 더 빠져요. 그때가 교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면 이제 이게 오늘 반등폭이 더 크게 올라가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 이 오늘 내용을 오늘 반등이 나와서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고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제 급락할 때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3%에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장에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반등이 빨리 나와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짧게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한 3분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궁금한 거. 요즘처럼 AI 반도체 기대감은 살아있을 때 근데 금리 변수랑 그쵸. 대외적인 지정학적인 변수나 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고 비주도주는 정리하는 전략이 좋을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주도주랑 비주도주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걸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걸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주도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가 코스피가 8천 정도 올라오는 시장이 되면 과거처럼 남들이 몰랐던 게 주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게 주도주고 지금은 AI 모멘텀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주도주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반도체 반대 정점에 있는 거는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바이오 같은 반대요? 경우는 반대 정점? 사실은 지난 2, 3년 동안 그러면 적으면 뭐 대여섯 배, 많으면 10배, 20배, 50배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항상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최대 수혜주를 꼽으려면 제약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이죠. 그럼 지금은 금리 인하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발작이 나서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대안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면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할 때 바이오가 한번 급등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급등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끝나면 시세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약 바이오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크게 노릴 수 있다. 지금 금리 인하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바이오 발을 빼야 됩니다. 그럼 역으로 뭐를 대안으로 삼을 거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코스닥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럼요. 그러면 코스닥 언제 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코스닥은 보통 언제 가냐면 러셀 20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 거의 마지막 자락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들어갈 그때 보통 중소형주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금리 인상 초입이에요. 아직 남았잖아요. 지금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금리 인상이 안 들어갔잖아요. 금리 동결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빠르면 올 하반기 9월, 10월 네. 정도부터는 코스닥이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와. 발을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건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이오에 발을 빼야 되는구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구나. 금리가 인상되는 초입에 그때 좀 들어가서 코스닥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은 금리의 변수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은 사실은 AI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대부분 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해서 봤던 이유는 과연 4월달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나왔을 때 어디가 오를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치는 그거였죠.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들은 올라갈 것이고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유가 상승에 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이게 완전히 빗나가 버렸죠. 종전협상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경기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은 유가 급등한 피해주들만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들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안은 제약바이오나 경기 소비재나 다른 여러 가지 섹터들을 생각해봐도 AI의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의 흐름과 좀 맞추셔서 보시는 게 좋다.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죠.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네. 정말 짧게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도주는 뭐가 주도주고 비주도주는 그치, 뭐가 그쵸, 비주. 그쵸.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주도주지. 그치, 무조건 삼성전기 무조건 주도주지. 현대차 애매해.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 LG전자 주도주냐? 아이. 이건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HD 현대일렉트릭 최근 최근 몇 달 전까지는 주도주였고, 그럼 주도주랑 비주도주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뭔가 분기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도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나홀로 청청 올라가는 게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섹터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장품 종목도 좋지 않은데 APR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그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냐라고 보면 주도주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섹터 전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올라가야 되고 그 안에서 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뭘 사도 다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이닉스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사든 샌디스크를 사든 메모리 반도체 안에 있는 걸 어떤 걸 사도 다 올라가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 섹터 자체가 붐업이 레벨업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올라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업황 전체가 안 좋아도 나홀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예를 들면 식음료도 다 안 좋은데 뭐 불닭볶음이 올라가잖아요. 네. 심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중간중간 있고, 화장품 정말 안 좋은데 API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도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아니다. 그거는 개별 종목에서의 장세라 봐야 되고, 오. 그다음 이제 주도주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코스닥에 나홀로 올라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동성장에서 그냥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이 내려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는 뭐냐면 주도주는 조정받을 때도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주도주는 워낙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차익 물량이 쏟아져서 어제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10% 넘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조정해서 더 빠진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더 빠진다고 해서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더 빠지지만 올라갈 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제 하이닉스가 10% 빠졌지만 오늘 16% 올랐네. 이게 네, 주도주입니다. 약간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면은 시장이 밀 때도 좀 덜 밀리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밀릴 때도 많이 밀리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간다. 이 변동성. 그렇죠. 그 생각을 바꿔야지만 조정장에서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가 너무 좋다고 좋다라는 하네요. 의견도 많이 하시고, 진행자가 너무 매끄럽게 진행을 잘생기고 잘한다 이런 의견도 어딨지? 주고 계십니다. 어디지? 와, 어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이랑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안 보이지 왜? 네. 자, 그러면 더 하고 싶은데 아, 저희가 시간이 50분이 오버됐어. 넘어가면 제작진이 나가면 저를 죽일라 그래요. 그래서 째려봐요.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예. 자주 나와주시고요. 오늘도 또 이제 증시 최근에 이제 변동성, 하락, 그리고 이제 주도주 이런 거 손절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주신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님,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자, 이제 저희도 가야 되는데요. 아까 LCM 파크님. 네. 다들 이거 댓글 읽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보이시나요? 5년째 팬이에요. 이름 불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날 많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원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LCM 파크님. 근데 LCM. 이 2,000원은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슈퍼챗을요? 그랬으면 나 이미 부자 됐지. 아, 이거 3프로 TV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아, 어떡하냐? 그러네. 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 농협 계좌를 제 거 개인 계좌를 계좌번호 공개하려고 올려요, 한번. 했었는데 그런 양아치 짓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예. 이게 뭔가 오늘 앵커들 바꿔라, 앵커 조용히 해라 이런 댓글이 있으니까 또 그 LCM님께서 힘을 주신 거 네. 같아요. 탄지로님께서 명민주님 탄지로님? 그냥 알았는데 오늘 꾸미니까 진짜 이뻐요 말씀해 주셨고요. 탄지로님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럭키걸님이 강아랑님 부러워요. 같이 진행하고 돈도 벌고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말이네요. 네. 예. 좋습니다. 명민준 귀여워. 예, 고맙습니다. 민준아 아프지 마. 민준이 수고했다. 아니 진짜 명확하님 팬 진짜 많은 것 같아. 정말. 다 지능형 안티팬입니다. 지능형 안티예요? 다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진성 안티를 만드는 우리 지능형 팬들. 네, 그런 형들의 거예요? 전략을 다 알고 있지. 참. 예.
알겠습니다. 자, 제작진이 빨리 지금 청소기 들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6시에 내일 또 옵니다. 우리 킹리니 구조대 다시 한번 6시에 돌아와 주시고요. 오늘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